계약 총론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계약 강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전형적인 어떤 계약서와 비전형적인 계약서를 보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1강에서는요, 우리가 계약의 의의와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서 계약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침부터 계약이 아닌 게 없지요. 어떤 출근을 할 때 승차 계약부터 시작해서 커피를 사 드셨다고 한다면 커피 마시는 계약까지 다양한 어떤 계약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계약은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들을 자유권의 연장선에서 인정하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2강에서는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면 일정하게 상대방에게 급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 계약의 성립 과정에 있는 청약과 승인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또 계약을 성립하다 보면 체결상에 여러 가지 이제 실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위험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2강에서 배우도록 합니다. 3강에서는 이제 계약이 되게 되면 이 계약은 결국 우리 인간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인간의 의사와 밖으로 나가는 표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또 이제 4강에서는요, 이제 계약 중에서 자주 일어나는 약관에 대해서 약관규제법과 관련하여 공부해 봅니다. 다음에 이제 5강과 6강인데요. 인간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해야 되는 인간을 대리해 줄 수 있는 또 인간, 그 인간이 누구까지인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데요. 특히 처음부터 계약 당사자로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미성년자라든지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법적으로 선고를 받은 자들과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대리제도에 대해서 5강, 6강에서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약이 이행을 받으려면요, 이제 돈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용역을 받기도 하고 물건을 받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채무가 이행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9강과 10강에서는요, 계약의 불이행이라고 해서 불완전하게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 또 그리고 이행이 처음부터 불능했던 경우, 또 그리고 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 이러한 어떤 계약 불이행에 대해 우리 법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 이제 11강과 이제 12강과 이런 내용은요, 계약의 어떤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계약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는 방법은 채무를 제대로 이행을 한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라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12강, 13강에서 계약의 하자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당사자가 생겨난 여러 가지 의사표시에 대한 하자, 그 다음에 계약의 하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반사회 질서라든지 불공정, 약관에 대한 어떤 하자 이렇게 나누어서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4강에서 23강까지는 구체적인 계약 강론으로 들어가서 한 반 정도 사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형 계약인 매매 계약, 또 환매 계약, 교환 계약, 그리고 우리 이제 15강에서 하게 되는 이제 소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또 16강에서 임대차 계약과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밖에 이제 17강에서 고용계약과 이제 도급계약의 이제 특수법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 그 다음에 하도급법에 대한 어떤 하도급법, 이런 법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또 다음으로 이제 18강에서는 이제 위임계약과 임치계약, 또 여행계약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또 19강에서는 이제 종합종신경기금 하해계약까지 해서 총 15개의 전형계약을 살펴봅니다. 20강부터 이제 23강까지는요, 비전형계약이라고 해서 전형계약의 일부 성질을 가져다가 쓰는 계약들을 말하는데요. 이 비전형계약 중에서도 전 세계가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규범으로 저작권과 특허권, 또 그리고 국내에서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강행 법규를 만들어 놓은 분야들을 살펴봅니다. 20강에서 이제 영화 분야 계약서 수익 분배라든지 여러 가지 배우와의 계약을 보고요. 21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가맹, 점주와 본부 간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살펴봅니다. 또 22강에서는 디자인 개발 계약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이제 지식 재산을 사용할 때 귀속의 문제와 사용의 문제를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보안에 어떤 힘이 있는 회사하고 하게 되는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총론과 그 다음에 강론에 있어 갖고 14강과 9강으로 나누어서 총강론을 이해하시면서 계약법에 대해서 주요한 지식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로 배워봐야 될 내용은요, 이제 계약이 무엇인가, 그리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4가지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계약법의 역사. 우리 계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예, 어느 날부터 이제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 때부터 시작해서 계약의 합의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주는 그런 상황을 벌려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약의 의의와 중요성인데요. 계약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계약이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계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종류를 우리 법은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계약도 말 그대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에서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무엇인지 정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은 이제 자유롭게 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지 모릅니다. 연령이 적은 사람도 있고요. 연령이 많은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연령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도 있고요. 또 그 밖에 그 사람이 처음으로 하는 계약인지, 또 그리고 궁박한 상황인지, 또 그리고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계약이 놔두도록 하면은 자유롭게 체결되면 무리한 어떤 내용 통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부득이하게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두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계약법의 역사부터 보겠습니다. 예, 계약법의 역사는 전체적으로 이제 법적 구속력 있는 이제 합의를 다룬 시기가 언제부터였는가의 부분인데요. 먼저 이것이 이제 현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겠죠. 아주 옛날부터 혼자서 살 수 없었던 시기부터 이행을 강제해서 약속을 지켰어야만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법전에서 드러났던 것은 이제 함무라비 법전인데요. 바로 이제 최초로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상거래, 또 이제 대출, 그리고 채무, 이런 계약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후에 바로 이제 판택된 법학 체계인 로마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즉 기초적인 내용들이 그대로 로마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법은 이후에 우리 이제 대륙법 체계로 갖춰지면서 계약법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륙법이다 조금 생소하신데요. 대륙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문법을 말합니다. 즉 법에 반드시 강제할 내용들을 다 적어놓는 형식인데요. 그러면 반대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판례법입니다. 그래서 판례법은 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결정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즉 사람이 우수한 법조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1800년도에 나폴레옹 이제 법전이 이제 나오면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가장 참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제 판택된 체계의 로마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00년도에 이제 나폴레옹 법전, 그 다음에 1900년도에 독일이 여러 가지 이제 란트 공국들을 모두 모아서 비스마르크가 하나로 만드는
바이마르 공화국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이 공화국을 만들면서 만든 바이마르 법전, 바로 이런 어떤 근대적인 어떤 체계, 바로 대륙법 체계의 시작을 바로 로마가 가지고 왔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로마는 방금 말씀드린 함무라비 법전에서 기초적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래서 계약법에 들어와 있는 계약이란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여기에 이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혼자서 하는 약속,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약속, 이런 약속까지 다 들어오면은 그것을 효과를 강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하루에 뭐 3번 밥을 먹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배가 불러서 한 번만 먹었다. 이런 약속들은 누구하고 누구를 해하거나 누구에게 안 지킨다고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는 그냥 단순한 단독행위죠. 또 우리 여러 명이 같이 뭘 만들자라고 했는데 그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합동행위, 이런 것들도 그런 약속들은 또 개개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과 일정한 시간에 무언가를 주고 거기에 맞는 급부를 줄 테니까 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제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계약이 성립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계약의 방식 방법에서도요, 이제 로마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말로만 하는 계약도 계약에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반드시 엄히 다스려야 하는 노예 계약이라든지 부동산 계약에서 문서로 강제하는 계약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법의 계약법 맨 첫 장에 나오는 격언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바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Pacta sunt servanda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로마법의 대원칙, 일단 자기가 어떤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서유럽이 이제 무너지고 동유럽이 마지막에 무너진 다음에 이제 중세 시기에 들어서 14세기까지 가면서 이제 교회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통치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우리는 이제 따르기만 해야 되는 이러한 어떤 상황의 캐논로우 상황에서는 교회가 승인하지 않는 거래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도 반드시 할 수 없었고요. 여러 가지 상인들, 특별한 계급들에게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인정해줬던 이제 상인법 안에서 상인 자격이 있는 자들만 여러 가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고, 대부분은 이제 농민들이 되어서, 농노가 되어서 영주를 위해 갖고 봉토에서 봉건 계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다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14세기에 굉장히 이제 전 세계가 극빙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극빙 시기에 너무나 추워서 모든 농사가 되지 않으니까 곳곳에서 동쪽에서는 칭기즈칸이, 또 서쪽에서는 십자군 전쟁이, 이런 어떤 곳들을 통해서 아랍이나 아시아처럼 아직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침략과 약탈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세균들이 함께 득실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에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영화에서도 보신 패스트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패스트를 낫기 위해 갖고 교회로 모이면 모일수록 더 빨리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의료 지식들이 퍼지면서 여러분들 코로나19 때 처음에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말도 안 되는 미신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오래 가면서 당시의 유럽 인구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10분의 1로 줄으니까 더 이상 농노가 될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주가 이리 오너라 해서 농사를 지어라 라고 할 사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기술이 이제 발명되는 이런 쾌제가 시작됩니다. 즉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의 어떤 노동으로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발생을 해서 배 짜는 기술, 농사를 짓는 기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영국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전체적으로 이런 보통법, 기본적으로 반드시 그냥 보편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법의 발전 외에도 전체적으로 사적인 어떤 거래에 대해서 계약법의 어떤 근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여러 원칙들을 굉장히
권위가 있는 법정을 중심으로 펼쳤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이제 우리 영미법이라고 하는 이 법 체계는 전체적으로 불문법, 반드시 법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고 고견을 가진 법률 지식인들이 내리는 결정을 계속 따르는 선례우선의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철학들이 조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성주의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논의가 되면서 19세기 영국으로부터 모든 베이컨부터 시작해서 이성주의, 즉 인간이 얼마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인간을 막 떠오르게 해야지 그 사람이 만드는 법도 권위가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국에 있어서 전체적인 계약법 일반 원칙들이 이때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이제 같아지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물론 아주 같아지지는 않았죠. 대의제의 원리에 따라서 선출을 통하거나 일정 신분에 있는 사람들만 여러 가지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계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프라우드가 나타났는데요. 바로 사기입니다. 그래서 사기적인 어떤 형태에 대해 갖고 국가가 이것을 이제 방지하는 도둑놈들을 또 사기꾼들을 방지하는 이런 것들을 처벌하는 그런 계약들을 무효로 만드는 법리들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에서 대거 건너간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국의 보통법적인 어떤 근간을 가지고 있지만 52개 준하제는 거대한 미국을 통치하는 상거래 계약을 규율하는 UCC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UCC는 거대한 상법전으로 모든 계약에 있어서 가장 위에 서 있는 이런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이제 글로벌화 되면서 국제적으로 이제 무역 증가를 통해 갖고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분쟁이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CISG 같이 유엔이 가운데서 계약을 조정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뒤에 이제 한 15강 뒤로 가면은 영화 계약이라든지 다른 계약에서 CISG에 따라 갖고 국제 분쟁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은 또 이제 자신들의 어떤 문화, 또 자신들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료를 우리나라는 판매자와 이제 구매자 모두 다 내는데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자만 내고 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구매자만 냅니다. 누가 더 이득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문화적인 어떤 분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국가마다 자기네 나라의 어떤 법들을 갖다가 안 지키는 것들을 강제로 규율하고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벌여왔는지 또 이제 계약법은 각국마다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계약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속이죠. 약속 중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력을 가진다는 뜻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어떤 행동을 반드시 하겠다. 또 특정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열거된 내용 이외의 행동들은 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약속을 이제 어기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미리 그 계약서에 다 써놓게 되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위를 반드시 안 하면은 도저히 안 되는 행위다라고 생각할 만큼 중요한 의무인 경우는 계약을 해지해야겠죠.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마는 게 더 낫겠죠. 그렇지만 조금 계약을 조정해서 약간 더 이 계약의 어떤 처음에 가졌던 그 초심의 의사를 좀 지키고자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받거나 아니면 조금 깎아주거나 이런 어떤 조정의 범위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계약 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계약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네가 내 생명 정도는 보호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타시는 대중교통, 저도 여기 올 때 대중교통을 타고 왔는데요. 대중교통에 이제 버스를 타고 왔는데 내릴 때는 죽어서 내린다.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원하는 자리 때까지 돈을 내면은 그대로 이제 내리게 해주는 것이 이제 승차 운임 계약인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죽어서 내린다든지 아니면 잘못돼서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기간 동안에 별도의 어떤 보호 의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계약과 그렇지 않은 계약 이런 것들을 계약의 종류에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약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속력이 있으니까 법정에 와갖고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특히나 계약을 하는 이유는 이전에 시작하기 이전에 권리하고 의무를 명확하면 명확하게 할수록 불확실성 이런 위험성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즉 분쟁 예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 법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는데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법원에 가서 또 싸워야 되죠. 그럼 법원에 가서 싸울 때마다 변호사 비용을 내야 되고 분쟁 발생 해결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뭐 수입료 600에서 60만 이런 돈들이 이유 없이 인지세부터 시작해서 다 나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촘촘히 국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뽑은 대표들이 저 여의도에 300명 모여갖고 촘촘히 법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어떤 계약들이 이제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가 안정성 있게 돌아가고요. 또 그리고 신뢰가 구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하는 것은 물건을 받느냐 아니면 행동을 강제하느냐라고 해서 모든 계약은 아니지만 제가 대표적인 것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은 내가 원하는 장소에 필지에 있는 부동산이 나한테 넘어와야지만 내가 돈을 주는 것이죠. 바로 물건이 넘어오는지 많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임대차 계약이죠.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차임을 내고 사용을 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분은 임대인이 의무가 있고 어떤 부분은 임차인이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사람의 행동은 참 강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행동들을 여기 와서 해줄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놓는 것이 계약법상 좋겠죠. 그 밖에 이제 위임계약입니다. 위임계약은 이제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요. 로마 시대에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누가 나한테 뭘 위임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접받는 사람이었어?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 위임 계약은 맨 처음에 무료의 어떤 전문성에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계약이었습니다만 현대법에 와서는 유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상이지만 그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하는 선택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개별로 다 그걸 문제 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에게 수임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의사에게 전문성 있는 수술을 요청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따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위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저작권 계약입니다. 저작권 계약을 여기 써놓은 이유는요, 이 저작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을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데 한도 없이 끝대 없이 복제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다수가 나타날 수 있는 허락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내고 쓰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을 저작권자는 통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라이선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출계약입니다. 이제 대출계약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침에 2,000원 가지고 나왔지만 그 2,000원을 뭐 딱 가서 1,500원짜리 라면 먹고 다시 걸러받는 돈은 이전의 돈하고 좀 다른 돈을 또 받죠. 그렇지만 종류 채권이라고 해서 금전은 금전이죠.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 어쨌든 내가 지금 빌려가는 돈은 일련 번호가 1, 2, 3, 4인 만원짜리를 가져가지만 그 1, 2, 3, 4인 만원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즉 그 가치하고 동일한 금전을 가지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출계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계약입니다. 공사계약이 특별한 이유는 여러분들 공사를 치고 나면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공사된 장소가 정확하게 잘 못 돌아갈 때 우리가 하자를 해결해줘 라고 하죠. 그래서 바로 이 공사계약과 중요한 문제들은 다 하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언제까지 담보해 줄 수 있는지, 하자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계약의 종류입니다. 예, 계약의 종류 방금 보신 대로 이렇게 아예 법률에서 자주 쓰이는 계약은 이름을 정해놨습니다. 이름이 정해져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하고요. 이름이 안 정해져 있어갖고 때에 따라갖고 그때그때 새로운 이름이 등장할 수 있는 계약, 즉 노무도 제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 같은 경우는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주하고 둘이 하는 계약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부가 홍보도 해줘야 되고 가서 지도관리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죠. 즉 물건도 주고 가서 지도관리도 해줘야 되고 이 브랜드를 잘 관리하기 위해 갖고 홍보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계약은 비전형 계약, 새롭게 나타낸 여러 가지 계약이 짬뽕된 계약이다. 즉 혼합 계약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도 내가 한국에서만 라이선스를 쓸 건지 외국 가서도 쓸 건지 또 장소는 어디를 할 건지 시간은 어느 정도 1년만 쓰고 안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뭐 합작 투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도 그 범위의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계약은 여러분들이 이미 법 조문에 다 써 있습니다. 15개 민법전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나 오늘 임대차 계약하고 왔어. 그러면 임대차 계약, 부동산 계약서에 쓴 계약 조문은 3-4개밖에 안 되더라도 민법에 자동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이 됩니다. 즉 법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은 이유이기도 하죠. 반면에 비전형 계약은 정확하게 계약서에 의무를 써놓지 않으면 법전에 내용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어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갖고 미리 계약서에 대해서 준비하고 딜 메모를 쓰고 이런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의 특징하고 장단점이 있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은 말 그대로 쌍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모두 다 의무가 생긴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무계약은 한쪽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할게 라고 저쪽에서 합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는 이런 계약들을 이제 말하는데요. 가장 많은 내용이 이제 현상 광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양이를 찾아주시면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뭐 상대방이 이제 찾아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그 많은 사람들하고 다 합의를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 대한민국 여러분, 내 고양이를 찾아주면 이렇게 합니다 라고 계약서를 쓰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상황을 설명해서 전봇대에다 붙였죠. 그러고는 그걸 보고 찾아오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행만 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합의가 생략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서로 이제 대가를 주고받는 이런 일정하게 이제 이익을 부동산을 받으면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정한 이익이나 재산을 제공받는 계약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당사자는 한쪽은 대가가 없는데 한쪽은 대가가 있는 너가 17세가 되면은 이 컴퓨터를 주겠다라고 해서 두 사람이 처음부터 합의를 했으면 이제 이행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행은 누구만 합니까? 줄 사람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 공짜로 쓰고 문만 잘 닫고 가. 이런 방법들, 사용대차, 이런 계약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한쪽만 의무가 있는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계약입니다. 다음에 이제 낙선계약, 요물계약, 요식계약,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한자권을 이제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낙선계약은 두 사람이 우리 앞에서 나 저 건물 팔게요, 살게요 이렇게 두 사람이 입으로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그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물건을 갖다 놓고 해야 되는 계약들이 있습니다. 즉 말로만 내가 기부할게 하면 안 되고 기부금을 일단 가지고 와서 기부 증서를 쓰는 계약 이런 것들은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기부한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려면 말 그대로 물건을 가지고 와야 인정되는 계약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반드시 두 사람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만 했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두 사람이 내심의 의사가 밖으로 발현돼 갖고 주민센터에 가서 같이 또 구청에 가서 같이 혼인 서약서를 집어넣어야지 혼인 신고서를 넣어야지만 혼인 개혁이 완료되는 이런 방법으로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을 완성시켜야만 가능한 계약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계약들은 전체적으로 반드시 서면, 즉 문서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강행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일정한 방식을 법이 요청한 것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요. 계약 자유라고 하는 것은